사실 저도 퍼블리의 팬으로서 피봇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동시에 너무도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얼마 전 스타트업 업계에는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15년에 설립된 이후 10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스타트업으로 꼽혔던 퍼블리가 폐업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퍼블리의 폐업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과 슬픈 단상을 남기셨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취재팀장님 모시고 퍼블리의 지난 10년간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이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실 건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을 앞에서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의 혹한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예.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폐업하는 사례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 와중에 말씀해주신 대로 콘텐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플랫폼으로까지 성장했던 퍼블리의 비즈니스가 막을 내렸습니다. 예. 지난 9월 20일 그 금요일에 이제 뉴스가 전해졌는데 그 IT 아웃소싱 파트너십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인 시소가 퍼블리의 법인하고 개발자 커뮤니티 서비스인 커리어리 두 개를 같이 인수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예. 그 사실 퍼블리 법인은 올해 6월에는 이제 퍼블리 멤버십 사업부를 예. 유닉에다 매각을 했었거든요. 유닉은 이제 뭐 다들 아신 대로 뉴스레터로 굉장히 유명해진 서비스잖아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현재 퍼블리의 주력 서비스를 하나는 유닉에 하나는 이제 시소에 이렇게 판 거고요. 예. 창업자인 박소령 대표는 이제 물러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문을 닫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대중들이 아는 퍼블리라는 스타트업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선표님은 퍼블리를 아시죠? 구독은 혹시 해보셨는지? 퍼블리가 이제 워낙 유명하기도 해서 네네. 알기는 잘 알지만 제가 네. 이제 따로 이제 유료로 네네. 구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약간 지혜님은 약간 퍼블리하고도 약간 개인적인 인연도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갖고요. 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퍼블리의 아주 초창기에 객원 에디터로 같이 협업을 했었고요. 예. 그 덕분에 이제 초창기에 퍼블리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예. 그분들이랑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퍼블리랑 협업했던 경험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당시에는 매거진에 있었는데 스타트업 씬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고 스타트업 씬으로 옮겨왔고 예. 그렇게 하면서 아웃스탠딩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퍼블리는 저에게는 일종의 은인 같은 서비스다. 그래서 사실은 유료 구독도 꽤나 오랜 기간 유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9월에 퍼블리가 결국 막을 내렸을 때 좀 마음이 이상해서 이거 좀 제대로 평가하고 기리는 기사를 써야 되겠다 하고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 아웃스탠딩에는 골든벨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골든벨을 울려주셔서 유료 구독 매체임에도 이제 모든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기사가 열리기도 했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은 그때 했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고객으로서 또 시장을 관찰하는 기자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 쪽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스타트업 업계에 계시지 않더라도 퍼블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편인데 네, 그렇죠. 그런데 약간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퍼블리란 어떤 기업이고 어떤 서비스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일단 퍼블리는요, 2015년에 이제 평소에도 콘텐츠에 관심이 굉장히 깊었던 박소령 창업자가 설립을 했습니다. 박소령 창업자 및 대표는 그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유명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과정을 밟은 굉장한 인재이신데요. 이후에 이제 2015년에 퍼블리 법인을 일단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6년 10월에 이미 이제 이재용 다음 창업자가 이끄는 벤처 투자 회사 SOQRI로부터 6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초기인 2016년에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이제 콘텐츠의 일부 내용을 좀 선공개하고 님들 이거 보고 싶나요? 그러면 후원해 주세요.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었습니다. 이 무렵에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했던 걸로 평가받는 맞아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뭐 나는 파란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는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제가 근무하던 회사 선후배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고 네. 또 이제 뭐 퍼블리하고 우리도 한번 협업을 하자 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협업은 하셨나요 결국? 협업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이제 네네. 기성 언론사와 그 퍼블릭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콘텐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일하는 그쵸, 방식도 그쵸. 다르고 네네. 그래서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뭐 시도는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선후배들이 좀 했긴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파란을 일으켰고 다양한 시도 덕분에 파란을 일으킨 건데 네, 예. 가령 뭐 이런 컨텐츠들을 했어요. 뭐 가령 이제 일반인 분들은 사실 뭐 해외에서 하는 뭐 국제 광고제나 뭐 그런 거 못 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퍼블리에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필자로 섭외를 하는 거죠. 뭐 칸 국제 광고제에 보내서 우리가 생생한 리포트를 쓸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돈 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생생하고 인사이트가 정말 가득 담긴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콘텐츠가 계속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는데 반응이 당연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 중에 트래블 코드라고 이제 여행 관련한 스타트업이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뭐 퇴사 준비생의 도쿄 시리즈 이런 것도 굉장히 성공을 해서 나중에 이제 종이책으로 출판도 됐었거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전에는 업계에서는 좀 많이 안 했던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굉장히 퍼블리가 스타트업 씬 특히 콘텐츠 뉴미디어 시장의 루키로 떠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 뭐 유명 외신들하고 좀 협업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좀 풀어냈던 것도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엔 이제 업계 최초로 뉴욕 타임즈하고 파이낸셜 타임즈를 번역을 해서 거기다 이제 업계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붙여서 내는 굉장히 새로운 번역 콘텐츠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외신 번역하는 사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퍼블리처럼 해당 분야 전문가랑 매칭을 해서 붙여서 내는 방식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퍼블릭 콘텐츠 중에 굉장히 감탄을 했던 게 있는데 그 IMF 20주년 맞아가지고 IMF 당시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이제 기업하고 은행 구조조정 진두지휘하셨던 이현재 전 부총리의 회고록 같은 거를 냈었어요. 근데 이 회고록의 마지막에는 이현재 전 부총리랑 재현주 인비전 파트너스 대표랑 박지웅 패스트트랙 아시아 대표와의 대담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랄까 IMF 20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키맨이었던 사람의 회고록을 내는 것도 신선한데 거기다가 이제 과거와 현재의 두 창업자들과 대담을 한다는 기획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참신한 시도, 기민한 행보를 보이면서 이제 퍼블리가 굉장히 시장의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무렵의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약간 정기 구독 모델로 그 사업 모델을 좀 선회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예, 예. 2017년에 구독 서비스를 냈어요. 이후에 크라우드 서비스랑 구독 서비스랑 같이 병행을 하다가 2019년에는 결국 구독 서비스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서비스의 확장을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또 데이터로 내부에서도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독 서비스로 완전히 바뀌면서 컨텐츠의 성격이나 제작 방식이 당연히 크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서 초기 멤버들이 상당수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효과는 있었고요. 2019년에 퍼블릭 월 결제 유료 멤버십 가입자 수가 약 5,500명, 월 재결제율은 85% 그리고 누적 결제 고객이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꽤 성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퍼블리의 10년 역사를 보면 크게 초창기, 확장기, 쇠퇴기 이렇게 세 개 섹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 법인 설립부터 이제 참신한 시도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2019년에 완전히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을 한 요 시기까지를 아마 초창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확장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퍼블리가 이 초창기 시기에 그 투자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2건 정도 이제 투자를 좀 크게 받았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일단 2017년 10월에는 캡스톤 파트너스, 뭐 500 글로벌, 퓨처플레이, 이노베이스 이런 데로부터 시리즈 A로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이후 2019년 2월에는 뭐 DSS 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옐로독 그리고 소풍벤처스로부터 그 시리즈 B 38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초기 규모
이제 초기에 컨텐츠 스타트업으로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투자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시 이제 투자에 참여하셨던 소풍 벤처스 한상엽 대표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했었냐 과거에. 근데 뭐 양질의 지식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유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가능성을 너무 잘 시도하고 좀 결과를 내는 거를 보고 믿음이 생겨서 투자를 했다. 이런 멘트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혜님이 규정한 그 두 번째 시기 네. 확장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퍼블리가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커리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게 퍼블릭 뉴스라는 서비스였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업계 전문가들이 자기가 인상 깊게 본 뉴스를 올리고 각자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코멘트를 달아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솔직히 초기에는 썩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같은 해 12월에 이 퍼블릭 뉴스를 커리어리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해서 출시를 다시 한 겁니다. 요 커리어리의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퍼블리의 변화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서비스가 확장이 된 거죠. 기존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에다가 직장인들을 위한 커리어 SNS가 추가된 건데요. 이에 더해서 이제 퍼블리는 커리어 변곡점에 있는 고객들을 위한 영상학습 서비스인 커리어리 스킬업까지 런칭을 추가로 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타겟층이 좀 좁혀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퍼블리의 콘텐츠가 경영 마케팅이 주가 되긴 했어도 예술이나 패션 이런 분야의 콘텐츠도 상당히 많았고 타깃하는 고객층도 굉장히 폭이 넓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퍼블릭 내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직장인 중에서도 사회 초년생을 좀 타깃으로 한 콘텐츠가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콘텐츠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커리어리의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MZ세대 직장인을 타깃한 종합 서비스 느낌으로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135억 원이면은 굉장히 콘텐츠 스타트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이제 제조업으로 치면은 거의 한 1,350억 원에 비견될 만한 그런 맞죠.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거죠? 일단은 2020년 12월에 예. 퍼블리의 유료 구독자 수가 1만 명을 넘겼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모양새가 주력 서비스인 구독 콘텐츠가 1만 명을 넘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커리어리를 런칭을 해서 뭔가 직장인들을 타깃한 피봇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업도 잘하는 것 같고 확장하는 모양새니까 굉장히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그렇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퍼블리가 2021년 7월에 135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말했던 퍼블릭 기업 가치가 최소 500억 원 이상이었다고 하고요. 이게 콘텐츠 스타트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퍼블리는 커리어리 서비스를 베트남에 런칭하는 등 정말 가열찬 확장 행보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커리어리 서비스 베트남은 이후에 접기는 했습니다. 일단 콘텐츠 스타트업이 사실 135억 원을 받았다는 거는 네. 진짜 거의 제가 봤을 땐 제조업이 한 1,300억 받은 거하고 비견될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되게 나름 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되게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세 번째 시기 약간 쇠퇴기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확장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이제 변곡점이 어떤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 시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큰 시장이 변화했고 퍼블리는 수익화에 실패했다. 이게 딱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액 투자를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더욱더 가열차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 퍼블리 내에 커리어리 팀만 한때 5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이 많이 소진이 됐겠죠. 그리고 퍼블리가 사실 스타트업 씬 중에서도 정말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걸 정말 잘하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결과를 딱 보고 이 서비스 중단하고 이 서비스 만들어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리어리가 개발자 커뮤니티 서비스로 변모가 됐고 뭐 그 와중에 뭐 스킬업 이런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접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사업 모델을 바꾸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좀 약간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사업 모델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의 지향점 그 형태가 좀 달라지면은 약간 내부 구성원분들이 생각이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작성을 하면서 이제 예, 전에 퍼블릭에 계셨던 재직자분들의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내부에서는 퍼블릭의 방향성에는 동의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구독을 하지만 콘텐츠 구독만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확장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해는 모두가 깔려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퍼블릭가 가열차게 달려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2024년 한 매체에서 박소영 대표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에서 퍼블릭 누적 유료 가입자가 14만 명을 돌파를 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로 자리 잡은 이제 커리어리의 누적 가입자 수도 38만 명을 넘었고 그 중에서 개발자 비중이 5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약간 시장 환경이라든지 투자 유치 환경 등이 많이 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2022년 거의 중후반부부터는 거의 이제 투자를 받기 굉장히 힘들어졌고 네. 약간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혹한기 이전에 스타트업 씬의 방정식이 이랬잖아요. 투자금을 태우면서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해서 다시 달린다. 이게 좀 스타트업 호황기 때 먹혔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호황기니까 가능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중후반기부터는 사실상 그 방정식이 먹히지 않았잖아요. 시장이 예, 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퍼블릭가 그대로 따라 달리다가 2022년 중후반기에 사실상 좀 엎어졌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퍼블리의 5년간 최근 5년간의 매출과 영업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021년 가운데 표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2021년은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극에 달해 혼란하긴 했지만 산업적으로는 사실 가장 호황기였습니다. 이때 퍼블리가 창립 이래 가장 높은 35억 원의 매출을 냈는데요. 그러나 적자 규모는 매출을 뛰어넘는 규모의 4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퍼블리의 판관비 내역을 한번 봤어요. 근데 광고 선전비로만 전체 매출에 달하는 35억 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비용 통제를 사실상 못했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2022년에는 매출이 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굉장히 급감했잖아요. 3분의 1이 빠졌는데 영업 손실은 48억 원으로 더 커졌어요. 네. 표를 하나 더 보면요. 이 표가 퍼블리의 최근 3년간 매출과 광고 선전비, 인건비를 이제 대응해서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왼쪽 분홍색 막대기가 매출이고 가운데 파란색 막대기가 광고 선전비, 오른쪽에 초록색 막대기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퍼블리의 최근 3년간의 판관비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이 비용을 쓴 게 뭐냐? 광고 선전비, 인건비여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든 거고요. 딱 봐도 이미 매출보다 비용이 확실히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과거 퍼블릭 측의 인터뷰를 보면 이제 박소령 대표가 우리 100명까지 팀원을 가열차게 늘려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100명까지는 안 늘렸는데 실제로 2022년에는 70명 수준까지 팀원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이거 매출을 대비해서 조직이 너무 크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사실은 지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도 이제 이 표를 좀 유심히 보니까 비용 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쵸.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네네. 또 약간 치밀한 계획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매출에 비해서 일단은 직원 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아무리 이제 뭐 콘텐츠 분야이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진짜 직원 1인당 뭐 매출이 한 1억 원은 넘어야 진짜 최소한. 그쵸. 왜냐하면 최소죠. 이제 되게 좀 영세한 홍보 대행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1억 원은 넘어야 그 사업체를 굴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저런 뭐 네. 세금도 있고 네. 뭐 직원 인건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뼈 아프지만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사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억 원은 정말 최소고 보통은 뭐 1인당 뭐 3배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네, 하잖아요. 뭐 자기 연봉의 3배를 벌어와야도 뭐 유지가 된다. 정말 맞는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또 제가 퍼블릭 편을 조금 들어주자면 신규 서비스를 사실 연이어서 런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개발 인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충하거나 요거는 불가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개발자들이 많으면 몸값이 많이 들잖아요. 몸값이 높으니까.
그리고 제가 개발자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커리어리가 생각보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덕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리어리 팀도 기술적인 기반이 약한 팀이 아니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팀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었을 거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커리어리의 수익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한 거겠죠. 근데 사실상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투자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비용을 좀 많이 쓴 게 물론 퍼블리가 좀 치밀한 계획 없이 쓴 거는 잘한 건 아니지만 사실 어쨌든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이상은 사업을 키우고 서비스를 확장하기로 노선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 사실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다. 뭐 그러려고 투자 받은 거니까 좀 불가피한 면이 아예 없진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님의 의견을 보면은 이제 거시 경제적인 상황이 네. 그런 투자 시장이 뭐 상당히 좋지 않았다. 네네.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 네네. 그리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퍼블리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지혜님이 생각하시는 퍼블리의 그 실책은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좀 상황을 좀 악화시킨 실책도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일단은 퍼블리의 첫 서비스는 누가 뭐래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매출의 상당 부분도 거기서 나왔고요. 근데 요 콘텐츠 서비스가 사실 시장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커리어리가 주력 서비스가 되면서 콘텐츠 사업에서 힘이 빠진 게 분명히 보였고요. 그 전 재직자분들도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던 게 밖에서 딱 보기에 이제 알잖아요. 조직의 집중도가 떨어진 게 너무 보이더라. 그리고 자체 생산하는 콘텐츠에 좀 수준도 좀 아쉬웠다. 시장에 수요란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좀 기민하게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또 아시다시피 퍼블리 이후에도 굉장히 훌륭한 뭐 롱블랙이라든지 뭐 이제 중앙일보에서 하는 포린 이런 유사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퍼블리의 어떤 고유한 영역을 조금은 가져갔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좀 이게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원래 그 본인이 만든 시장에서 선발 투자들이 밀려나는 상황도 사실 경영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후발 투자들은 선발 투자의 그 시행착오도 다 보고 그 시행착오를 겪지를 않잖아요. 애초에. 약간 그 선발 투자가 이제 고생하는 거 보고 우리는 이쪽 길로 가면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꼭 혁신을 먼저 일으키는 기업들이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좀 고생하는 면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혜님께서 보시기에는 약간 퍼블리가 이제 사업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나타난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런 모양새가 언제부터 났는지. 예. 그 사실은요. 2023년 말, 2024년 초에 이미 퍼블리가 사업을 정리한다는 뉴스가 업계에 돌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얘기가 들려왔고요. 사실 보면 아니까. 그리고 퍼블리의 콘텐츠를 테마에 맞게 묶어서 기업에게 파는 B2B 서비스가 진행이 됐는데 이거 담당자 채용하는 글도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또 이게 생각보다 돈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서비스 자체가 정리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네. 콘텐츠를 묶어서 이렇게 파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정리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2024년 6월에 퍼블리 멤버십을 넘겼잖아요. 윤익이 인수했죠. 예. 사실상 이거는 뭐 정리 수순 빼박이다 이런 얘기가 뭐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거나 다름이 없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커리어리랑 퍼블리 법인까지 9월에 시소에 넘기면서 뭐 마침내 10년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번에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시소가 인수했잖아요. 그 딜에 대해서도 좀 이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지분이 뭐 얼마에 어떻게 넘어간 건지 이게 좀 궁금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소 측에 직접 확인을 했고요. 원래 2024년 6월부터 퍼블리 인수를 논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퍼블리하고 시소 두 법인의 투자사인 소풍벤처스가 있는데 여기 회사죠. 그렇습니다. 딜의 가교 역할을 했고요. 그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님한테 직접 여쭤봤는데 시소가 해왔던 사업이 이제 개발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만들고 그것을 베이스로 삼아서 이제 매출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이 시소에서 소문이라는 그 스타트업 채용 관련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제대로 베팅해보자 요런 기조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커리어리도 개발자 커뮤니티 서비스고 꽤 프로덕트가 완성도도 높기도 하니까 결합하면 잘 맞지 않을까 하고 이제 박병규 시소 대표님한테 먼저 제안을 주셨대요. 그 소풍벤처스 대표님이.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오케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 인수합병은 이제 지분 교환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인수가는 비공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어렵겠죠. 네네. 다만 이제 한창 때 제가 아까 5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거보다는 많이 낮아졌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퍼블리의 그 시작과 끝에 대해서 찬찬히 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콘텐츠 스타트업으로서는 500억 원이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받았던 퍼블리가 이제 막을 내린 거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이제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은 폐업하는 스타트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사실 퍼블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제 많이 좀 좋아하는 서비스여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제 약간 추도사를 뭐 추도사라고 표현해야죠. 읊으시는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님이 기사 쓰신 이후에 뭐 SNS에서 그게 촉발이 돼갖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 전 재직자분들이 그러니까 예전 재직자분들이 쓰셨던 걸도 제가 좀 읽었어요. 네네. 그분들의 아무래도 그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 상황을 제일 잘 아신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혜님도 혹시 그 재직자분들의 그 지혜님 글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그 덧붙이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 보셨나요? 너무 잘 봤고요. 예. 정말 꽤나 일리 있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뭐 가령 이제 퍼블리의 지분까지 갖고 계셨던 꽤 이제 초기에 오래 하셨던 한 전 직원분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제가 가장 좀 공감했던 게 애초에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퍼블릭 창업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시리즈 B 투자를 받아서 결국 비용을 태우면서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퍼블리가 투자를 안 받고 피봇을 아예 안 했으면 작게나마 오래가는 길을 좀 그래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보면 뭐 당연히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인데 사실은 동시에 너무도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사실 저도 퍼블리의 팬으로서 피봇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저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퍼블리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달린 거고. 다만 이제 시장이 작다는 건 정말 뼈아프게 동의를 하는 진실이다. 근데 또 그것도 어쨌든 퍼블리가 인지를 했으니까 시장을 확장하려고 다른 서비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같은 얘기가 빙빙 도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거 조금 제가 약간 따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할 수 있죠. 그 페이스북 보면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종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좀 공개된 SNS에 함부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동료분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하거나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SNS에 뭐 자기 생각 올리는 건 자유지만 썩 보기 좋지는 않았다. 근데 뭐 하실 수도 있죠. 사실은 뭐 그게 꼭 그 나쁜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뭐랄까요. 어쨌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기자도 그렇고 평론가도 그렇고 어쨌든 제3자의 시선에서 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잘 쓴 분석 기사도 그 서비스나 기업이 분투했던 역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고 글을 쓰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제님이 이제 너무 비아냥거리는 투의 그 글을 보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어차피 그런 글들이 있을지라도 어차피 다 그 시장이 맡기면은 이
언론 시장이 언론 시장이 아니고 여론의 시장에 맡기면은 네. 자연스럽게 정화될 거라는 그것도 맞는 일단 말씀입니다.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좀 더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이든 이제 10년 정도 해왔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퍼블리 같은 경우는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퍼블리는 이제 문을 닫지만 퍼블리가 남긴 뭐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유산 같은 경우는 남아갖고 또 이제 콘텐츠 업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그 퍼블리가 남긴 그런 유산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산 예. 많죠. 일단은 사실 퍼블릭의 마무리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으로서는 그렇죠. 예. 기업 법인으로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네. 정확한 판단인 것 같고요. 근데 대한민국 콘텐츠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그 제가 전 직원분들하고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멘트가 이거였어요.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냥 독자라고만 정의를 했는데 퍼블리가 처음으로 고객으로 정의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자하고 고객은 많이 다르죠. 사실 독자는 콘텐츠를 읽는 사람에 국한을 하는 의미라면 고객은 돈을 주고 프로덕트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읽는 것 외에도 구매 전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조금 넓은 시각으로 독자를 고객으로 바라봤다는 그런 시각을 어쨌든 콘텐츠 업계에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네. 조금 전에 앞에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그 유료 콘텐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일단 처음에 기반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한 또 그 온라인에서 그걸 기반으로 한 잠깐 유료 콘텐츠 시장을 열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정말 없던 시장을 만들었다고 평가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아직도 한국의 유료 콘텐츠 시장이 충분히 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퍼블리는 남들보다 몇 발 앞서서 그 문을 연 기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관계자분들도 동의를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퍼블리가 없었다면 포린, 롱블랙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네. 경영학적 많이 검증된 가설 중에 하나가 선발 주자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경영학 책을 읽었는데 선발 주자가 오히려 따라잡히는 경우가 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50%가 넘더라고요, 사실. 50% 넘나요? 그러니까 선발 주자가 그 잘 유지하는 케이스가 더 드물어요, 사실은.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왜냐면 시행착오는 다 하는데 네. 다른 기업들은 그 시행착오를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후발주자도 이제 좀 뭐 나름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 아까 보셨겠지만 적자 폭이 너무 크긴 했어도 사실 콘텐츠 비즈니스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낸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큰 결과물이다. 어쨌든 산업화가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면에서 굉장히 퍼블리가 한국 스타트업 씬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남겼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어받은 유닛과 시소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기사 준비하면서 퍼블리 박소령 전 대표님이랑 통화를 잠깐 했었어요. 그러셨죠. 예. 예, 그 옆에 있었죠. 예.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해서 좀 반가웠고 예. 담담하고 밝아서 반가웠고 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다. 유닛과 시소를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인상평을 남기고 싶고요. 뭐 이후에 뭐 하실 건가요? 여쭤봤을 때 당분간은 좀 쉬고 싶다. 대표대에서 자리 내려놓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뭐 그때 통화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박소령 대표님 충분히 쉬실 자격 있다. 그간 너무 고생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스타트업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떠났던 퍼블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퍼블리가 결국 10여 년 만에 그 여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정지혜 취재팀장님 모시고 잘 알아봤는데요. 예, 퍼블리는 비록 아쉽게도 문을 닫았지만 퍼블리가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이제 한국 콘텐츠 업계에 남아서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고요. 퍼블리 임직원분들 지난 10년 동안 다들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앞으로도 IT 테크 업계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135억 원이면은 굉장히 콘텐츠 스타트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이제
제조업으로 치면은 거의 한 1,350억 원에 비견될 만한 그런 맞죠.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거죠?